제가 여기 사실 근무하고 있어서 여기 홈그라운드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왔는데 이은철 교수님 저하고 친분이 너무 좀 아주 너무 가까우신 분인데 저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실 텐데 행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행동이 그렇게 성과는 못 걸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이은철 교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의미에서 과찬을 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 이은철 교수님께서 도서관장을 맡으시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번 가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제목에서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이 정확히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독일에서는 그 Wissenschaft Theory라고 하는데 학문 이론이라고 그러죠.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다 이런 걸 포괄해서 그 학문이 갖는 그 타당성의 어떤 근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명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독일에서 얘기하는 학문 Wissenschaft Theory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박사까지는 그걸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Wissenschaft Theory는 단순히 이제 과학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그냥 그야말로 중성적으로 아니면 뭐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찰을 해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미 계통에서 얘기하는 과학 철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손을 댔고 조금 아까까지 이제 예술 철학 강의를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다 왔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걸 하려니까 이 모드 전환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이거니까 아무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PPT 내용을 보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좀 하면서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를 일단은 그 의도부터 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우리나라 지식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 두 개의 키워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융합이고 하나는 통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기회에 뭐 이런 과학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학 기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되는 키워드가 융합과 통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융합의 경우에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정책 당국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원어로 그럼 뭔지 아냐? 글쎄요, 원어로 잘 모르겠는데. 퓨전입니까? 퓨전인 것 같기도 하고. 컴포지션입니까? 글쎄요. 컨비네이션입니까? 그 다음에 컨버전스입니까? 잘 몰라요. 왜 융합을 주장하느냐? 그랬더니 아무튼 융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복합학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좀 정체불명이에요. 이건 철저히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 융합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복합학이란 말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뭐가 번역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설마 Science of Complexity를 번역한 거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해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걸 복합학으로 번역하면 정말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이 Science of Complexity라는 것은 복잡계 과학이에요. 복잡계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그 연력학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어떤 그 과학 이론의 패러다임인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학문을 섞어놨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복합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해가 생기는 건데 아무튼 복합합이라는 말을 쓰다가 요새는 뭐 융복합 뭐 이런 말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 말을 만들어서 쓰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걸 다 수입해온 말인데 수입 과정에서 오역이 되거나 오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신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유포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돼서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 소위 학문 정책,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면 이것이 학문의 방향을, 발전 방향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학문을 기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말이 오용이 돼서 뭐 학과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뚜렷한 학문적 성찰 없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연구를 했었고, 통섭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섭도 이건 너무 멋있게 번역이 돼서, 또 멋있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장되게 유포가 돼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말이 굉장한 호소력을 갖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남용이 되면서 융합하고 통섭이 또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사실 이 출처를 보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융합이나 통섭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개념이 출현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가를 바라보면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화시키거나 수정을 해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융합이나 통섭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특히 이제 이것이 과학으로부터, 과학 기술에서 나온 개념들인데요. 융합과 통섭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걸 비판을 하지만은 우리가 기존의 그 학문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시대적인 소명인 것 같아요. 특히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이 근대화는 다르게 또 20세기와는 다르게 아니면 2000년, 21세기 10년과도 다르게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정도로 2021세기 들어서 10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제위기죠. 그 경제위기는 2008년에, 정확한 시점은 2008년에 시작됐다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엄청난 지금 변화가 한편으로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1세기 초엽에 인간들이 굉장히 정말 화려하게 살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화려하게 살았나를 갖다가 그 기초를 잘 파보면 거기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나아가서는 경제위기로 폭발한 것인데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과학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의 핵심적인 지식체계가 뭐냐면 금융공학이거든요. 근데 금융공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 이론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해서 경제현상이라든지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르게 된 치명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에 책임을 명기 어렵고 동시에 이제 그러한 경제위기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분열을 일으켰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과학기술로부터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뭐 사회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다고 보지 않고 이것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관점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의 변화가 지금 뭐 아직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다방면에서 소수의 목소리지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교롭게도 2010년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발생이 또 하나의 그 우리 과학기술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에
소위 테크노컬처죠. 우리가 가졌던 문화가. 이 테크노컬처가 거의 21세기 초엽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두 개의 커다란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어떤 반성이 나오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것도 애당초 쓰나미라고 하는 아주 자연재해로부터 시작이 됐다가 이것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문명재앙이 됐죠. 소위 말하는 핵발전이라고 하는 고도의 과학기술적 산물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두 개가 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 두 개가 다 어떤 형태의 쓰나미가 돼서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른다. 지금 경제학자들도 보면은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도 지금 이게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였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파도가 오면 엄청난 지금 재난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계속 뭐 양적 완화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뾰족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기술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본적인 방법론 또 그런 것들에 있어 그 바탕에 놓여 있는 철학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보면은 커다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탄생 자체가 그야말로 그 가치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가치 판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객관성을 얻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 객관성은 굉장히 허구적인 객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 그 칼 포퍼라든지 이런 사람 강의를 좀 들어서 과학 철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뭐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과학 철학적으로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이 뭔가를 우리가 철저히 파헤쳐 들어가면 사실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성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전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아무튼 그 객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구적이다라는 것이고 또 객관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그들이 취하고 있는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이 가치 무력증, 가치 판단 무력증, 또 가치 판단 무능력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 내에서는 지금 이런 메타 트렌드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사실은 과학기술 내부에서는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히 경제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켰는데 그것 자체 안에 이미 그러한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있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것이 추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같이 무언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앞에 다가온 융합이라든지 통섭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래의 의미가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융합과 통섭이 원천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과학기술을 보면 더 한심한 거예요. 한국 과학기술을 보면 제가 정책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 딱 두 마디로 요약해요.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 첫 번째는 경제성장 동력이에요. 두 번째는 노벨상을 타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애당초 우리가 갈릴레이에서부터 과학기술이 시작됐을 때 그들이 애당초 경제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정말 순수한 진리를 탐구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이 등장한 것이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비판을 하지만 근대 이후에 등장한 과학기술이 고도의 문화적 행위였다라는 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순전히 경제성장 동력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활동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문화활동으로서의 과학은 완전히 배척당하고 추방당해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과학은 여기서 존중받지도 못해요. 오직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상업화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나마 그래도 순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정부에서 갖는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 노벨상을 타자입니다. 그런데 과학 탐구의 목적이 노벨상이 타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거는 과학을 탐구하다 보니까 그 과학의 발견이 정말 인류에게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 특히 순수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노벨상을 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꾸며가지고 한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노벨상 꿈나무 10만 양병설 뭐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천재를 갖다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발굴해가지고 그들을 영재학교에 보내서 그때부터 계속 노벨상 타기 위한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스포츠 뭐 런던 올림픽 가서 10위 안에 들었듯이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설령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을 타서 그 노벨상 타는 그 식장에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다 노벨상을 타게 됐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다. 그러면 아마 노벨상 박탈당할 거예요. 예? 그건 노벨상에 대한 모욕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더군다나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현대, 즉 근대 이후에 한편으로는 고도의 문화 활동을 해서 합리적인 문화를 만들었던 그 과학이 그러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또 안 가네. 네? 어디지? 이거 아닌가? 이건가? 이거죠. 안 가는데? 아, 예.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두 가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일단 방향은 잡힌다는 거죠. 첫째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발전시켜서 그것이 설령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양극화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 즉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과학기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현재 일부의 과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조화, 하모니, 그것이 한편으로는 현재의 과학기술이 과거의 과학기술을 반성하면서 자기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과학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또 우리가 반성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연과 함께 사는 것, 자연과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근대 과학기술은 또 현대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과학기술은 자연은 파트너가 아니죠. 자연은 뭡니까? 그냥 물질 현상이고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근현대 과학기술에서 자연은 결코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이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비전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인간과 자연과 과학기술이 소위 조화를 이루고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비전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전을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융합이냐. 자,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융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합의 원뜻이 뭐였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융합이란 말이 언제부터 그렇게 떠오르기 시작했느냐, 사회에 통용되기 시작했느냐
걸 보면은 이 정확한 시점은 그 전에 융합이라는 말 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거의 이제 사회적 담론의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2002년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2002년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미국 과학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NSF라고. 미국 과학재단에 어떤 보고서가 제출되냐 하면은 Convergent Technologies to Improve Human Performance라는 상당히 두꺼운 보고서가 하나 제출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 성능 향상을 위한 수렴 기술. 이걸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컨버전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인데 그 시카고 근처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야, 이거 빨리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제 뭐 이 관련, 그 정책 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뭐 일부 과학기술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컨버전스란 말을 융합으로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이것이 급속도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어가는 용어로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괜히 발 빠르게 받아들여서 상당히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뭐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확인되는 문제점은 뭐냐면 융합이라는 것이 오역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수렴으로 번역이 되어야 됐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미국 NSF에서 이 Convergent Technologies to Improve Human Performance라는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개념을 어디서 갖고 오면 수학에서 갖고 와요. 수학에서 컨버전스는 수렴입니다. 근데 왜 수렴이라 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은 정확하게 NBIC Convergent Technology예요. NBIC Convergent Technology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막 그야말로 과학계의 시선을 받으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4가지가 소위 말하는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죠. 첨단 기술이에요. 4개의 첨단 기술인데 이것의 발전 속도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무어의 법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반도체의 집적 속도가 거듭 제곱의 속도로 발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간다. 라는 게 무어의 법칙인데 그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거듭 제곱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종래 우리가 생각할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이며 성격을 갖는다. 특히 나노 테크놀로지 같은 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미세 단위로.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그 당시에 이제 유전자 공학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황우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추진이 급속도로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뭐냐면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상황을 자유롭게 정밀하게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돼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정말 테크놀로지로서 무한한 그 조작 가능성, 변형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한 생산 가능성, 잠재력,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기술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코고로는 빼고 이 3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바이오, 인포 이 3가지를 볼 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수렴될 수 있냐? 나노 테크놀로지로 다 수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나노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면은
생명체가 뭔지 또 정보가 뭔지 나아가서는 그 우리의 인식이 뭔지도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네 개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수렴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컨버징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써놨지만은 이 컨버징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모든 것을 나노 수준으로 수렴 환원시켜 일단 사물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조작하는 거죠. 조작함으로써 시장, 사회, 문화의 요구에 기술적으로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환상적인 기술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져올 어떤 그 엄청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고도의 생산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철학적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미 나타나다시피 그야말로 굉장히 수단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의 근본적인 진리라든지 이런 걸 탐구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테크놀로지죠.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조작의 형이상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적으로는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미학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나노 수준의 물질로 환원된다.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환원주의적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환원주의적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우리는 환원주의적 형이상학을 갖고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기술자니까 뭐 철학의 세계는 형이상학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분석해 보면 형이상학에서 환원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문학도들 내지는 인문학의 입장에서 봐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문제로 삼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간에 관해서 이들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면 엔지니어링 오브 휴먼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인간도 결과적으로 나노 물질 수준의 나노 스케일 수준의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과 똑같이 탐구될 수 있고 물질과 똑같이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 형태를 취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생학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점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쳐서 성능이 향상되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생학적 인간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생학적 인간관 때문에 커다란 인류가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나치 대학살이죠. 나치 히틀러가 원래 그 유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학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열등하니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생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냐면 인간도 똑같이 하나의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점은 제거돼야 되고 좋은 성능만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의 결점이 어떤 것이 결점이고 어떤 것이 장점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건. 시대마다 다르고. 왜 안 넘어가나? 자, 그래가지고 이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상당히 강력한 지금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는 어떠냐면 이들이 내걸고 있는 인간관이 뭐냐면 Augmented Humanity라고 그래요. 증강인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증강인류를 표방하고 증강인류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기업의 비전으로 갖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작년에 일본에 와서 거기 CEO인 에릭 슈미트가 구글의 기업 철학은 뭐냐? 그건 인간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념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트랜스 휴머니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트랜스 휴머니즘은 정말 잘 나가는 과학자, 기술자, 최고의 엘리트 인지과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창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 따르면 앞으로 인간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러죠. 나노 테크놀로지, 컴퓨터 사이언스, 인지과학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수렴돼서 통합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인간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냐면 스마트 스킨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공학적으로 인조 피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게 하는 고도의 감수성이 있는 이런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브레인도 바꿀 수가 있죠. 뇌도 뇌과학에서 뭡니까?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물질이고 전류현상이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피셜 브레인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메타 브레인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기억력이 거의 빅데이터, 요즘 이게 말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기억력. 그 다음에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능력. 이런 걸 프로그래밍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스마트 머슬 같은 거를 우리가 일부러 만들면 100m를 점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인간 이후에 기술적으로 진화한 존재. 트랜스휴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는 진화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현생인류, 우리 휴먼이고, 내추럴 휴먼 빙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MBIC, 즉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나노 수준에서 통합돼서 성공적으로 하나의 기술로 완성이 되면은 그걸 적용시켜서 우리는 인간을 이렇게 개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자연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탄생했지만 이제는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진화의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존재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트랜스휴먼, 인간을 넘어선 존재자. 트랜스휴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인간이 진화한 형태라고 보면 이 자연인간은 우리 같은 인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존재, 서브휴먼이죠. 예.